안녕하세요. 쏙쏙쏙 바이블의 이준혁입니다. 해안 평야지대는 북쪽의 악고에서 남쪽의 가자까지 지중해변을 따라 약 270km 길이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폭은 북쪽의 경우 약 10km 미만이고요. 남쪽으로 갈수록 확대되어 약 30km까지에 이릅니다. 해안 평야는 악고, 아셀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해안 평야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지중해 해안선은 매우 단조로워서 천년 항구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아코, 도르, 요빠, 아슈켈론이 성서시대의 자연 항구였습니다. 헤롯 이전까지 약 2000년 동안 항구가 거의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시대가 되어서 가이사랴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항구는 헤롯이 항구가 될 수 없는 지리적 조건을 콘크리트 기법을 사용하여 인공 항구를 만든 곳이죠. 두 번째는 해안 평야에는 국제도로인 해안길이 발달하여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중요한 교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도로가 이곳을 지나간다는 것은 이 지역에 무역의 기회가 많았고 많은 도시가 주변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또 전쟁도 많이 일어난 지역입니다. 고대 이 해안길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두 문명의 교차로 역할을 했다면 비잔틴 시대 이후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길이 되었고 십자군 시대 이후에는 성지순례 도로가 되었습니다. 해안길을 따라 크고 작은 카쿤이라는 건물의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순례길의 숙소가 되었습니다. 아셀 평야는 이 지역이 아셀 지파에게 분배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런데 아셀 평야는 악고 평야라고도 불립니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는 북쪽으로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셀 지파가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지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페니키아에 동화되고 흡수되었습니다. 두로와 시돈, 비블로스 등 해양 산업 도시를 가진 페니키아는 주전 12세기 때는 오늘날 스페인의 식민지를 둘 정도로 강력한 왕국이었죠. 따라서 아셀 평야보다 악고 평야라는 용어를 더 잘 사용합니다. 악고 평야는 대표 성읍인 악고를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북쪽 로시하니크라에서 남쪽 갈멜산까지 약 35km의 길이에 3km에서 10km의 폭을 지닌 작은 평야입니다. 악고 평야는 규모는 작지만 매우 비옥한 곳입니다. 이즈르엘 평야와 연결되어 있고 기송강과 작은 하천들에서 흘러내린 비옥한 흙들로 형성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49장 20절에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라는 말씀과 잘 어울립니다. 신명기 33장 24절에서도 아셀 지파에 대해 그의 밭이 기름에 잠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분배받은 땅이 비옥하였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고 평야 북쪽으로, 다시 말해 두로와 시돈 쪽으로 올라가면 레바논 산이 바다로 연결이 되어서 해안 평야가 거의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두로 사람들이 가이사랴의 원형 경기장에서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라는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곡물 생산을 위한 농지가 부족했던 이들이 유다와 좋은 관계를 통해 곡물 수입을 하고자 아첨을 한 것이죠. 두로의 히람왕 역시 솔로몬에게 레바논 산맥의 백향목을 제공하면서 대가로 곡식을 바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으로부터 갈릴리의 성읍 20개를 받고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읍들이 두로가 필요로 하는 농경지가 아닌 산지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악고 평야는 강력한 해양 국가였던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1차적인 위협을 받고 해안 평야를 지나는 외적으로부터 쉽게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셀 지파는 처음부터 외부에 흡수될 수 있는 지역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골짜기와 평야 지역을 점령하고 지배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사사기 1장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셀 지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셀 지파는 시도는 물론 악고와 악십 등 중요 성읍들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두로는 실제적으로 점령하지 못한 성읍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 19장 29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견고한 성읍으로 묘사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실제적으로 점령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악고 평야의 대표적인 성읍 악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고는 그 당시 요빠와 더불어 몇 안 되는 천년 항구 도시였습니다. 갈릴리와 서방 세계를 연결하는 하나의 관문이었고 지역적으로 인접해 있던 페니키아의 두로와 시돈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으로 번성했고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었죠. 아셀 지파에게 분배되었으나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미 이방과 섞였고 이스라엘 왕국 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거쳐 이방화된 지역이었습니다.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의 헬라 세력이 들어오면서 헬라화가 되었고요. 알렉산더 왕은 악고에 화폐 주조소를 건설했고 이곳은 약 600년 동안 돈을 만들어내는 중심지였기도 합니다. 주전 321년에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네 장군에 의해 제국이 분할되자 악고는 먼저 321년부터는 프톨레미 왕조에 속하였다가 주전 198년부터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셀루쿠스 왕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왕조 시절에 악고의 이름이 돌로마이로 불리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하는 돌로마이입니다. 악고가 유다의 통치하에 들어오게 된 때는 헬라 시대에 주권 독립 국가였던 유다의 하스모니아 왕가 때였습니다.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악고를 점령한 후 헤롯 대왕은 악고를 보다 견고한 요새로 만들었고 사도행전 21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가이사랴로 가는 도중 악고에 들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고가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했을 때는 십자군 시대 때입니다. 주 1100년 보드행 4세에 의해 시작된 라틴 왕국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나 1187년에 하틴의 뿔에서 살라딘 장군에게 치명적인 패배를 당하고 아스돗을 비롯한 라틴 왕국의 남부 지역 모두가 살라딘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면서 프랑스의 필립 왕과 영국의 사자왕 리차드 왕이 이끄는 3차 십자군 이래로 라틴 왕국의 중심은 악고가 됩니다. 살라딘과 협상하여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허락받는 선에서 협약을 맺은 3차 십자군은 이슬람 군대가 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하여 악고를 최후의 거점으로 삼은 것이죠. 악고는 이집트의 마물룩 왕조에 의해 십자군이 1291년에 망할 때까지 최후까지 존속한 곳입니다. 악고는 매우 오래된 도시로 현재는 구도시 지역과 신도시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도시에는 아랍인들이 살고 있고 신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살고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샤론 평야. 샤론 평야는 갈멜산 남쪽에서 야르콘강 사이의 해안 평야입니다. 약 80km 펼쳐져 있는 지중해 연안의 이스라엘 평지이죠. 샤론 평야의 토양은 붉은 모래로 이루어져 일반적인 작물 재배가 잘 되지 않고 주로 참나무와 감목이 많았습니다. 터키 시대 때는 이 참나무가 증기기관차의 연료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이곳의 특징은 모래 언덕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내린 비가 바다로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늪지를 형성했기 때문에 성서시대에는 국제해안도로 이 해변길이 해변 가까이로 지나가지 못하고 아벡에서 꺾어 내륙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또한 모래가 응축되어 형성된 쿠르칼 암석이 평야에 깔려 있기 때문에 건축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샤론 평야는 농경지라기보다 소와 양 등 목축을 하기에는 적당한 지역이었습니다. 샤론 평야가 농지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부터입니다. 러시아의 포그롬에 따라 시바지온 운동과 시오니즘 운동으로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평야와 함께 샤론 평야를 개척하게 된 것이죠. 이런 개척의 첫 열매는 1881년 찌온의 첫 동네라는 의미의 리숀 레 찌온입니다.
샤론 평야는 여호수아 시대 므낫세 지파에게 분배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10세기의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와 주전 2세기의 하스모니아 왕가 시대를 제외하고는 이 지역은 성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지배되지 못한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이후에 유대인들이 농경이 적합지 않은 이곳에 처음으로 오렌지 재배에 성공을 했고, 그 이후로 이 지역은 오렌지 토양이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해졌습니다. 샤론 평야의 대표적인 성읍 아벡과 욥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벡, 욥바에서 북쪽으로 17km 위치한 아벡은 야르콘강의 수원지이며 비아 마리스가 지나가는 지점인데, 특히 바다 가까이 지나는 해안길이 내륙 쪽으로 꺾어지는 지점입니다. 아벡은 야르콘 강물이 모래 언덕으로 인해 배수되지 못해 아벡에서 늪지대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욥바에서 산지에 있는 세겜으로 가는 중간 기착점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때에 정복되었고 사사시대 말에 블레셋에게 법궤가 빼앗긴 곳이죠. 또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블레셋 군대와 사울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될 때 다윗이 블레셋의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 회군하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의 아벡은 안디바드리로 불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압송될 때 안디바드리를 거쳐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욥바, 욥바는 악고, 가자와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천년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성서시대의 가장 중요한 무역 항구였죠. 구약시대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용을 했고, 솔로몬의 궁전과 성전을 건축하는 목재들이 욥바 항구를 통해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욥바 북쪽 야르콘강 옆에 있는 욥바 항구를 통해 배가 들어왔고, 야르콘강을 통해 아벡까지 목재들이 옮겨졌고,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목재들이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요나가 다시스로 갈 때 출발했던 곳이고, 베드로가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를 살린 곳입니다. 특히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계시된 곳이기도 하죠.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들어오게 되면서 욥바는 헬라 도시로 바뀌게 되고, 로마 시대에는 자유 도시가 되었습니다. 주전 47년에 율리어스 시저에 의해 욥바가 유대인에게 주어지면서 자유 도시에서 유대인의 도시로 전환되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전 37년에 유다의 왕이 된 헤롯이 이곳에 항구 도시를 만들려고 하자 유대인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헤롯이 큰 항구 도시를 만들게 된다면 분명히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나 목욕탕, 로마식의 도시로 만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유대인들의 반대에 의해 욥바의 항구를 건설하지 못하고 가이사랴의 인공항구를 만들게 된 것이죠. 블레셋 평야. 블레셋 평야는 욥바에서 가자까지입니다. 남북의 길이는 70km고요. 북쪽은 폭이 21km, 남쪽은 32km 정도 됩니다.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주전 12세기부터 이곳에 정착한 블레셋 사람들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조상은 크레테 출신의 헬라인입니다. 성서시대에 이 지역은 유다와 단 지파에게 분배되었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은 적이 있죠. 삼손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40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다윗 시대를 제외하고는 블레셋을 점령하거나 지배한 적은 없습니다. 블레셋은 애굽, 아시리아와 더불어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들이 계속 로마에 대항을 하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블레셋 이름을 따서 주 135년 제2차 유다 반란 후에 유데아의 지명 자체를 팔레스티나로 바꾸었습니다. 블레셋은 주 4세기 헬라 시대 때 완전히 헬라화가 되면서 동화되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헬라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레셋은 주전 2000년대에 애굽의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가장 애굽화된 곳이 가자였죠. 박물관에 가면 가자에서 발굴된 애굽의 미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블레셋 평야에 있는 아스돗은 신약 시대에는 아소도라고 불렸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해안 평야 지대인 아셀 악고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를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